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은 꼭 합격하는 한 해 되시고, 좀 이제 2026년을 되돌이켜 봤을 때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때 내가 갑자기 왜 미쳤었나? 그때 왜 이렇게 열심히 했지? 뭐 그런 느낌이 들게끔, 저도 그 스팟이 하나 있거든요. 저도 강의 처음 준비할 때 제가 상당히 어린 나이에 강의를 준비해서 이렇게 강의를 올라오면 우리 그 수험생, 그때는 수험생들이 지금보다 나이대가 좀 더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올라오면 너무 젊은 사람이, 강의를 하니까 막 우리 수험생들이 막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등한시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그래서 저 사람들의 눈빛을 이제 좀 나름대로 강의로 이제 좀 이렇게 한번 이겨내 봐야 되겠다 하면서 제 강의 초창기에 강의 준비할 때 좀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해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참 열심히 살았지. 어떻게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만큼 좀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2026년은 좀 원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어떤 역량이나 능력에 비해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합격도 좀 거뜬하게 이렇게 좀 남게 넉넉하게 남게 그렇게 한번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다른 시험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강의도 월요일 하고 왔는데요. 감정평가사 수험생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문직 자격증이고 하다 보니까 뭐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열심히 해요.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지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중개사 공부는 이렇게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정신무장도 좀 해드리고, 마음도 좀 다잡아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다음 주에 학원 안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좀 느슨할 때쯤 되면, 그렇게 한번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다음 주는 부동산 학개론이 휴강입니다. 다음 주는 제 개인 사정 때문에 부동산 학개론은 휴강이고 죄송합니다. 진도 나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게 할 거니까요. 이번 주 수업하고 다음 주 한번 휴강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 페이지 149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시작론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공부하셔야 될 파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중요하죠. 지대론이라는 거 있습니다. 지대론. 7개쯤 되거든요. 파레토의 경제지대, 마샬의 준지대, 리카도의 차익지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튀넨의 위치지대, 알론소의 입찰지대, 헤이그의 마찰비용이론에서 총 7가지 지대론, 학자도 7분을 공부하시게 되고요. 두 번째 공부하셔야 할 게 도시공간 구조론이라는 겁니다. 도시공간 구조론. 도시 내부 구조론 그러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 이론이 나옵니다. 학자는 네 분 나옵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 해리스 올만의 다핵심 이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소개드리고 있는 도시공간 구조론은요. 최근 10년간 9번 출제됐습니다. 최근 10년간 9번. 근데 언제 한 번 딱 안 나왔냐면 그러니까 최근 10년간 계속 10번씩 출제가 되다가 언제 한 번 딱 안 나왔냐면 작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작년 시험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100% 보셔야 됩니다. 100%. 10번 중에서 9번 나오는 90% 확률인데 작년에 안 떴다면 올해는 정말 100%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학자가 한 분 더 계세요. 이게 다핵심 이론은 해리스하고 울만 이렇게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론은 3개지만 학자는 4분으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지선정 이론입니다. 입지선정 이론. 입지선정 이론은 서비스업 입지론의 5개와 공업 입지론의 2개입니다. 서비스업 입지론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허프의 확률 모형,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이렇게 5개가 있고 공업 입지론 2가지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과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 이렇게 해서 총 7개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자체는 17개 이론이고요. 여기 도시공간 구조 이론에 가면 다핵심 이론에서 학자가 2분 나온다고 그랬죠.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 하기 때문에 학자는 총 18분이 됩니다.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걸 어떻게 다 정리하고 시험장에 가서 마치는 것까지 연결하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우리 요 파트 정말
열심히 우리가 강의도 할 거고 공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혹시 기본 이론 과정이 처음이신 분들이라면 이번 주말에 하시는 게 좋아요. 이번 주말에 제가 입문 과정을 3개 촬영했거든요. 입문 과정 3개 촬영했는데 첫 번째는 필수 용어 정리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입문 과정을 진행했었고요. 마지막에 제가 학자 정리를 한번 해줬습니다. 따로 학자 정리만. 그러니까 그 강좌를 주말 통해서 세 번째 입문 과정을 한번 보고 오시면 조금 더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반부, 수험 초반부에는요, 혼자 공부하시기보다는 동영상,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예컨대 정배속으로 한번 들었던 강의를 갖다가 복습 삼아 이제 1.2배속, 1.5배속, 교수님들의 말 속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들어주시는 것이 처음에는 효과가 좀 더 클 수 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습관이 되셔야 되는 건데 지금 아직 습관이 안 되어 계시니까 혼자 공부하시는 걸 초반부에는 왜 반대를 하냐면 혼자 공부하라고 이렇게 넣어놓으면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나 이런 데 가면요 한 페이지 펴놓고 1시간씩 두 페이지 펴놓고 2시간씩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서너 페이지밖에 못 봤는데 시계 보니까 2시간 가 있어. 공부 많이 했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그지? 예. 2페이지 했는데. 예.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킵 고잉 되는 강좌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동영상 강의를 계속 그냥 습관적으로 틀어놓고 반복해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하는 생각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대론을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대는 줄임말이겠죠. 줄임말. 토지, 임대료. 토지 임대료를 줄임말을 지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토지 가격의 줄임말은 뭘까? 토지 가격의 줄임말은 지가라고 합니다. 지가. 그래서 부동산 하기니까 다 토지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는 토지의 임대료 얘기고요. 하나는 토지 가격 얘기입니다. 토지 가격은 지가, 토지 임대료는 지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누가 여러분들한테 지대가 뭐고 지가가 뭡니까? 라고 묻거든. 요거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지대는 일정 기간이 나와야 됩니다. 한 달, 1년, 2년 기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사용한 대가를 우리는 지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개념이니까 임대료 개념이니까 얘는 당연히 무슨 개념입니까? 그러면 유량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대 정리하면 지대는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하는 대가로 내어놓는 임대료 개념을 말하고 기간 나와야 되니까 유량입니다. 지가는요, 일정 시점입니다. 일정 시점에 토지와 화폐가 교환된 대가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매매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저렴 개념이 됩니다. 지가는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가면 항상 시점이 찍혀 있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시점 딱 찍어놓고 매도자 도장, 매수자 도장, 중개업자 도장 꽝꽝꽝 찍혀 있고 얼마 주고 샀습니다, 얼마 주고 팔았습니다 하는 개념이 지가. 매매 가격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자량 개념이 됩니다. 이때 참고로 요거는 뭐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 지가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지가를 구하는 공식은 지대를 이자율로 나눈 값이에요. 한 번 더. 지가를 구하는 공식은 지대를 이자율로 나눈 값입니다. 분자에 뭐가 있고 지대가 있고 분모에 이자율이 있죠. 항상 우리 분수를 얘기할 때는요, 비례 관계에 있는 놈을 위로 올리고요, 반비례 관계에 있는 놈을 밑으로 내려요. 다시 한 번 더. 비례는 어디로? 위로, 분자로. 반비례는 아래로, 분모로. 만약에 시험에서 지대가 상승하면 지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상승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자율은 뭐예요? 하락해야 지가가 상승합니다. 반비례 관계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가를 상승시키는 방법은 뭐를 상승시키거나 지대를 상승시키거나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가와 지대는 무슨 관계입니까? 그러면 지가와 지대는 무슨 관계예요? 비례이고요. 지가와 이자율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그러면 무슨 관계? 반비례인데 요거는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명동, 강남 이런 데는요, 지가가 싸요, 비싸요? 비싸죠. 거기 지대는요? 비싸죠. 지가 비싼 곳에 지대 비싸고 지대 비싼 곳에 지가 비싼 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니까 이걸 외워야 되겠어. 지가 지대 비례, 지가 이자율 반비례. 왜 이렇게 안 외워지지?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지가와 지대는 비례고요. 지가 이자율은 반비례다. 우리는 그중에서 뭘 볼 거냐면 지대를 볼 거예요. 지가는 됐고 차치하고 요 1번에 있는 지대를 볼 겁니다. 지대. 그래서 지대를 볼 건데 지대를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좋냐면 굳이 필기를 하신다면요, 앞에다가 초과 수입이라고 좀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과 수입.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대는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입니까? 초과적으로 벌어가는 수입입니까? 라고 묻거든. 지대는 초과 수입이다. 초과 수입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지대는 무슨 수입이다? 초과 수입이다. 자, 그럼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한 번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 번밖에 설명 안 드릴 거예요. 편안하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갑니다. 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소니. 지금 이제 미국에서 축구하고 있는데 그 손흥민이가 연봉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80억 밑으로 떨어지면 쪽팔려서 미국에서 축구 못하겠어. 한국으로 나 돌아갈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해석을 한다면 그 미국에서 그 구단에서 손흥민이 한국으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놓기 위해서 최소 80억은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80억 밑으로 떨어지면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했으니까. 근데 손흥민이 볼을 잘 차요. 그러면 80억 벌지 않고 더 벌겠지. 그래서 100억 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100억 번다. 그러면 손흥민이 볼 잘 차서 얼마를 더 벌고 있습니까? 그러면 20억을 더 벌고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여러분들이랑 80억과 20억과 100억의 이름을 붙일 거예요. 내용 정리와 이름을 붙일 겁니다. 자, 세상의 모든 수입은 세 가지 수입의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80억은 최소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그 미국에 있는 동안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은 80억입니다. 그러면 초과적으로 더 벌어가는 수입이 얼마냐면 20억이 되겠죠. 그럼 100억은 뭐야? 그러면 총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수입은 무슨 수입과 무슨 수입의 합으로 봐버리냐면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과 초과적으로 벌어가는 수입의 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시험에서는 안타깝게도 최소 수입, 초과 수입 이렇게 뜨지 않으니까 얘들의 이름을 정하는 겁니다. 가자. 자, 최소한 벌어들이는 80억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전용 수입이라고 불러요. 전용 수입. 이게 말 그대로입니다. 이게 손흥민이가 전용이란 말은 같은 말로 이전이란 말이거든요.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붙잡아 놓기 위해서 지급해야 되는 최소한의 지급액을 전용 수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20억을 요거 그 유명한 경제지대라고 합니다. 경제지대. 경제지대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소 수입인가요? 초과 수입인가요? 라고 묻거든. 무슨 수입이다? 초과 수입입니다. 지대는 초과 수입입니다. 그러면 이거 둘 합치면 이제 총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총수입은 무슨 수입과 무슨 수입의 합입니까? 그러면 최소 수입과 초과 수입. 그러니까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 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경제지대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묻거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무엇에서? 총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빼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지대 구하는 공식, 20억 구하는 공식은 얼마에서 얼마 빼면 되겠어? 100억에서 80억 빼면 되겠지. 그래서 아예 저한테 부동산학을 배우신 분들은요. 80억, 20억, 100억을 외워버리세요. 80억은 무슨 수입으로? 최소 수입으로. 얘의 이름은 전용 수입이고 20억은 초과 수입이고 얘 이름은 경제지대고 이 둘을 합친 100억은 뭐다 그냥 총수입이다. 자, 근데 우리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내내 이렇게 최소의 의미를 갖는 단어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고요. 최소한 보장돼야 될 수익률이 있습니다.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을 우리는 전용 수입이라고 불러요. 전용 수입.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합니다. 최소한 보장돼야 될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 통틀어서 한 번 더 우리 부동산학 통틀어서 최소라고 했을 때 나와야 되는 단어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은 무슨 수입이고 전용 수입이고 최소한 보장돼야 될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최소가 뜨면 나오는 단어가 꼭 두 개가 있다니까. 최소한 벌어들이는 돈이요. 그러면 전용 수입. 최소한 보장돼야 될 수익률은요.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최소한 벌어들이는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수입을 우리는 경제지대라고 하는데 여기서 잠깐만. 아까 제가 지대는 무엇의 줄임말이라 그랬죠? 토지, 임대료의 줄임말이라 그랬죠. 맞아요? 토지, 임대료 줄임말이라 그랬죠. 그러면 지대는 사실은 어디서 생겨야지 정상이냐면 토지에서 생겨야 정상입니다. 근데 방금 제가 예를 들어드린 손은 토지입니까? 인간입니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지대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합시다. 토지에서 생겨야지 지대고 지대는 아닌데 지대의 성격에 유사한 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애들은 지대는 아닌데 지대에 준하여 처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들을 갖다 우리 뭐라 부르냐면 준지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거 복습을 한번 해보면 민법에서는 누구랑만 부동산이냐면 토지 및 그정착물만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그러거든요. 나머지는 다 동산들인데 걔네들만 부동산으로 보기에는 부동산의 범위가 너무 좁은 거야. 그래서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었는데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정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임목 등을 뭐라 그랬고 준부동산 그랬고 걔는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기로 했고 얘만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개가 아닌데 개처럼 취급해 주는 거, 개에 준하여 취급해 주는 것을 우리는 준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토지에서 생기는 건 그야말로 뭐라고 하고요? 지대. 그냥 지대하기 좀 밋밋해.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는 경제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지대? 그럼 지금부터 저랑 경제지대와 준지대를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경제지대는 누가 주장이냐면 파레토라는 경제학자가 주장을 합니다. 뭐요? 파레토. 근데 준지대는 알프레도 마샬이라는 경제학자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지대를 파레토 지대 그러고요. 준지대를 마샬 지대 그럽니다. 경제지대는 그야말로 지대니까 어디서 생겨요? 그러면 토지에서 생겨요?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준지대는요. 토지에서 생기면 안 돼. 토지 이외 하셔도 되고 인간. 주로 시험에 나올 때는 인간 나오기도 하고요. 인간이 만든 기계, 기구, 설비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남았습니다. 경제지대는 어디서 생긴다 그랬죠 방금 제가? 토지. 토지는 무슨 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영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지대는 하우롱 얼마 동안에 생깁니까? 그러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영구적으로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구적으로. 이거를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적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준지대는요. 딱 수명 동안에만 생겨요. 딱 수명 동안에만. 그래서 손흥민이 벌어들이는 저 20억 초과 수익 20억 있잖아, 그지? 그거는 손흥민이 뭐 하는 동안에 선수활동 하는 동안에만 생깁니다. 토지랑 비교한다면 점이지 뭐 점. 찰나지. 그래서 얘를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시적이다 또는 단기적이다 합니다. 물론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지대와 경제지대와 먼지대는 준지대는 둘 다 무슨 수입을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수입입니다. 둘 다 무슨 수입을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수입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수정해야 되겠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릴 때 누구를 예를 들었기 때문에 손흥민 예를 들었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경제지대가 아니라 뭐로 봐야 되고요? 준지대로 봐야 되고요. 얘가 어디에서 생겼다면 토지에서 생겼다면 그때는 뭐라고 한다? 경제지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듣고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하군요. 안 궁금해 보니까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맨날 시험에서는 요 준지대를 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해 주지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지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준지대만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왜 둘이 같이 공부했는지 느낌 뭡니까? 맨날 시험은 준지대는 파레토 지대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OX. X. 준지대는 파레토 지대예요. 마샬 지대예요. 마샬 지대입니다. 준지대는 토지에서 생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OX. X. 준지대는 토지 이외 인간에서 생긴다. 그동안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건 이겁니다. 준지대는 이거 맨날 나와 이거는 영구적 초과 수익이다.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초과 수익이다. 이렇게 나오면 X. 준지대는 영구적 장기적이 아니라 일시적 단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을 때 경제지대 준지대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은 뭔데? 전용 수입인데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은 절대로 지대가 아니에요.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은 전용 수입인데 이 전용 수입을 많은 수입에 초과하는 수입에 경제지대도 있고 준지대도 있는데 파레토면 경제지대, 마샬이면 준지대, 토지 이외 인간, 기계, 기구, 설비 이런 것들이 나오면 준지대, 토지가 뜨면 경제지대 상당히 찰납니다. 일시적이고 단기적이면 준지대, 영구적 장기적이면 경제지대. 이거 말고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편안하게 요 경제지대와 준지대를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경제지대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요. 준지대가 중요하다고요. 준지대가 중요한데 같이 공부하시는 이유는 준지대를 설명하면서 자꾸 얘를 경제지대처럼 설명하는 부분이 시험에 뜬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가자. 그게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만 좀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일단 전용 수입은 아셔야 됩니다. 전용 수입은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요 채소란 단어. 최소한 벌어들이는 돈의 이름을 우리는 전용 수입이라고 한다. 다른 데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용도에 붙잡아 놓기 위해서 지급해야 되는 최소한의 지급액을 갖다 우리는 전용 수입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전용 수입만 버는 게 아니라 초과 수입도 벌어요. 근데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요 무슨 수입 초과 수입이 무슨 지대인데? 경제지대인데. 맞아요? 이거 주장하신 분은 누구고요? 파레토고요. 어디서 생기고요?
토지에서 생기고요. 얼마 동안에 생깁니까? 영구적. 밑에다가 장기적이란 표현만 하나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구적,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초과 수익을 경제지대라고 한다. 경제지대는 최소 수입이 아닙니다. 초과 수입이고요. 토지에서 영구적으로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초과 수입을 말하고요. 주장한 학자는 파레토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당연히 마샬의 준지대로 가야 되겠죠. 마샬의 준지대는요. 자, 쭉 갑니다. 그렇지. 준지대는요. 일단 준지대를 주장하신 분은 누구고요? 준지대. 여기 저 중요합니다. 여기. 누가 주장했고요? 마샬. 뭐요? 인간. 그다음 뭐요? 토지 이외. 그다음 뭐요? 일시적. 요거 단기적이라는 말도 하나 필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초과 이윤이 개념입니다. 초과 이윤. 그래서 얘는 언제 생깁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생깁니다. 어디서 생깁니까? 인간이나 토지 이외에서 생깁니다. 누가 주장했습니까? 마샬이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최소한 벌어들이는 돈을 전용 수입이라고 하고 이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수입을 경제지대 또는 준지대라고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게 파레토인지 마샬인지 토지인지 토지 이외인지 영구적 장기적인지 일시적 단기적인지로 구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지대 결정 이론으로 가보도록 할 건데 교재 보시니까 요거 보니까 리카도라는 사람의 차익지대설이라는 게 보이실 거고요. 리카도의 차익지대설 교재 페이지는 151쪽입니다. 마르크스라는 사람의 절대지대설이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자, 리카도의 차익지대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요. 출제 그야말로 영순입니다. 영순이. 리카도의 차익지대설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출제 영순이니까 물론 당연히 장인심에 넣었고요. 출제 영순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리카도의 차익지대설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을 정리하셔야 되고요. 다행히 지난 11월 달에 입문과정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요. 이제는 암기까지 시도하시고 이게 처음이신 분들은요. 일단 내용 파악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반복하고 안 하고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일단 첫 번째 리카도의 차익지대설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입니다. 자, 편안하게 들으세요.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 따르면요. 지대 발생 원인을 뭐로 보고 있냐면 비옥도에 두고 있습니다. 비옥도. 시험에 들 때는 비옥도 그러기도 하고 토지의 질적 차이 그러기도 하고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해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생산성 그러셔도 되고 생산력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비옥도가 상당히 높은 땅이 있을 거고요. 비옥도가 낮은 땅이 있을 거고요. 비옥도가 형편이 없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옥도가 세 글자니까 비옥도 갖고 토지를 몇 등분하냐면 3등분해요. 우등지 있고요. 우등지. 열등지 있고요. 굳이 뭐가 있냐면 최열등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최열등지를 뭐라 부르기도 하냐면 한계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한계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방 한계 그러기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계지, 최열등지, 조방 한계.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얘는 진짜 완전 쓰레기 땅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최열등지. 너무 안 좋다는 얘기지. 한계지. 이거 한계다. 조방 한계 이런 말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씨를 뿌려서 언제 수확을 하냐면 가을에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을에 농작물, 우리가 여기서는 곡물이라고 할게요. 곡물을 내다 팔았어요. 내다 팔면 내 손에 돈이 들려있어, 안 들려있어? 들려있지. 그래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곡물의 가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곡물 가격은 매출액, 그러니까 매상고 총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농작물을 재배해가지고 가을에 내다 팔았을 때 내 손에 지는 돈, 총액. 그렇다가 매상고, 곡물 판매한 금액 또는 곡물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럼 총 금액이 누가 많겠어요? 우등지가 많겠지. 우등지는요, 비옥도가 높은 땅이라 그랬거든요. 수확량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내다 팔면 생산성이 높으니까, 질적으로 우수한 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500에 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열등지는요, 한 300밖에 안 들려 있고요. 최열등지도 그래도 농작물이 전혀 재배되지 않지는 않을 거니까 한 200 정도는 들려 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갖다 우리는 세 글자로 생산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농작물 재배하는데 비용 들어가지. 비용이 200씩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200씩. 요거는 이제 이렇게 똑같이 들어갔다라고 가정하는 게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들어갔다? 똑같이 들어갔다. 여러분들, 이거 일리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여러 명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점수가 잘 오는 분이 있다, 없다?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질적으로 우수한 수험생이다. 그래서 우등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점수 좀 안 나오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슨 생? 열등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학원 꼴등이 있습니다. 꼴등.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그러면 최열등생, 한계생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학원에 와서 내는 비용은 어때요? 똑같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돈 적게 받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 돈 많이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잘한다고 뭐 더 내고 덜 내고 아닙니다. 또 학원에 와서 또 밥도 먹어야 되니까 밥도 뭐 똑같이 먹고 막 그래. 비용은 똑같이 들어간다. 그럼 이걸 빼고 가격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걸 지대라고 보는 거예요. 남은 걸 지대라고. 그러니까 좀 유식한 말로 이걸 뭐라 부르냐면 잉여 또는 이걸 네 글자로 이제 불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11월 달에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요. 이제는 암기할게요. 암기.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어떻게 구해지죠? 가격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거 지대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리카도의 차익지대들은 지대가 어떻게 구해진다? 곡물의 가격에서 매상고에서 뭐 빼고 비용을 빼고 남은 게 지대다. 그럼 지대는 비용입니까? 비용 아닙니까? 그러면 비용 아닙니다. 비용 아닙니다. 비용이었으면 비용 빠질 때 같이 빠졌었어야 됐지. 비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비용이 아니고 비용을 빼고 남은 게 지대라는 얘기입니다. 얼마 남았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얼마 남았어요? 300. 좀 어렵나요? 300 남았어요? 예. 얼마 남았어요? 100 남았어요? 예. 얼마 남았어요? 제로가 됩니다. 오케이? 리카도의 차익지대에서 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서는요, 어디에서는요? 한계지 최열등지에서는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대가 제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오케이? 또 심해서 뭘 묻는지 아세요? 좀 어렵게 나오면.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서는 가격이 지대 결정하나, 지대가 가격 결정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가격이 지대 결정하나, 지대가 가격 결정하나. 볼까요? 뭐가 많이 발생한 곳은? 가격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지대도 높고, 가격이 적게 발생하는 곳은 지대도 낮고, 가격이 형편없으면 지대도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뭐가 뭐를 결정합니까? 그러면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암기하라고 했잖아.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서는요. 지대가 어떻게 결정이 된다 그랬어요? 가격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게 지대라 그랬잖아. 그러면 가격이 지대 결정해, 지대가 가격 결정해. 가격이 지대 결정해. 그래서 저는 식감이 안 좋아서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이긴 한데 중국 사람들 이거 많이 먹더라고. 가지 이렇게 암기합니다. 뭐라고요? 가지. Do you know 가지? I don't know? 가지. 가격이 지대 결정합니다. 가격이 지대 결정하고요. 마지막입니다. 지대는 비용입니까? 비용 아닙니까? 비용 아닙니다. 그럼 뭔데? 잉여입니다. 와, 미치겠네. 자, 다시 합니다. 지대는요, 외우라 그랬잖아. 가격에서 비용 빼고 남은 게 뭐라고요? 지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대는 잉여예요, 잉여. 뭐 아니고. 비용 아니고. 그래서 차액지대설과 절대지대설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지대를 비용으로 볼 거냐? 비용으로 보지 않을 거냐?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리카도 차익지대설에서는 지대가 뭐가 아니다? 비용이 아니다. 그럼 뭔데? 잉여다. 그리고 지금 칠판에 공부하고 있는 내용 외에 시험에 나오는 건 없습니다. 맨날 이것만 나옵니다. 맨날. 왜 맨날 이것만 나오는지 아세요? 이것만 나와도 맨날 틀립니다. 리카도 나왔네 하고 틀려버려요. 갑갑합니다. 근데 요 과정에서 무슨 법칙이 하나 작용을 하냐면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자, 수학 체감의 법칙은 사실 경장 용어인데 편안하게 들으세요. 단위 면적당 토지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합니다. 그러면 총 수확량은 증가해요. 총 수확량은 증가되는데 추가적인 수확량, 우리 이것을 갖다가 한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말 필요는 없고 추가적인 수확량은 점점 감소한다. 총 수확량은 증가되지만 추가적인 수확량이 점점 감소한다는 것을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은 수학 체감의 법칙을 전제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거는요. 수학 체감의 법칙은 어디서만 나온다?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만 나온다. 정리합니다.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 따르면 지대 발생 원인을 세 글자로는 비옥도요. 네 글자로는 질적 차이, 다시 세 글자로는 토지의 생산성, 생산력 때문에 지대가 발생하는 겁니다. 법칙 하나,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은요, 지대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지입니다, 가지.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 무엇에서, 가격에서 무엇을 빼고, 비용을 빼고, 남은 뭐? 잉여. 잉여가 지대가 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지대는 비용이다, 잉여다? 잉여다. 하나 더 중요합니다. 한계지라는 곳,
최열등지란 곳, 조방 한계란 곳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가 핵심입니다.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말고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대론 틀리시는 분들은요, 공부를 얼마나 안 했겠어요. 이거 몰라가지고 틀리는 겁니다. 아, 참 안타깝습니다. 공부 안 한 거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방만 들고 학원 왔다 갔다 한 거야. 많아요, 여러분들. 수요일 날 되면 아침에 시간표 보고 개론이네 하고 개론책 들고 와서 이렇게 수업 이렇게 좀 이렇게 있다가 수업 끝났네 하고 또 집에 갔다가 왔다 갔다 그렇게 1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는 리카도의 차익지대서를 마칠 수가 없습니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서로 가보죠. 마르크스 이분은 절대지대서를 주장했는데 지대 발생 원인을 보니까 마르크스 이분은요, 자본주의 하에서는 토지가 사유화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유화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토지를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소유만 하면 그 소유 자체만으로도 지대가 발생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게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오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토지를 뭐 한 사람이, 소유한 사람이 지대 내놔 이렇게 뭐만 하면 요구. 지대 내놓으라고 하면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를 소유하는 자체만으로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만으로도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요구를 하니까 지대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상을 한번 관찰해 보면 자기 땅 빌려주면서 여러분들 공짜로 빌려주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더라, 잘 없더라? 없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겨우 생산면만 건질 수 있는 땅을 뭐라 그랬죠? 겨우 생산면만 건질 수 있는 땅을 한계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계지에서 지대를 요구할까 안 할까?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한계지 지대도 요구하고 한계지에서 지대가 존재한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유일합니다. 앞으로 제 입에서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그러면 읽다가 중지하세요. 무조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입니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유일한 지대설이에요.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생기는 건 무슨 지대설이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다. 그리고 절대지대설은 옛날 얘기 듣듯이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옛날 얘기 듣듯이? 여러분들, 저는요, 우리 여기 요 마을에 지주예요, 지주. 그럼 저는 토지 소유자예요. 오케이? 지주처럼 생겼어요? 예. 여러분들은 제 땅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를 지불해야 됩니까? 지대를 지불해야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농작물 안 키워요. 저는 땅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 땅을 빌려서 농작물을 재배하고요. 저한테 따박따박 1년에 한 번씩 지대를 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1월 1일 날 작년 2배 지대를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년 2배 지대를 주세요. 실험 나가는 거야. 실험 나가는 거고 뭐 어쩔 수 없으면 막 딱히 할 일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2배 지대를 지불하고라도 저한테 지불하고라도 농작물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가을이 음력 8월 15일? 음력 8월 15일 추석쯤 되겠지. 추석쯤에 이제 곡물을 내다 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또 수확이 될 거니까. 여기서 이제 지대 내가 1월 1일 날 달라고 했고. 근데 곡물 가격을 여러분들 싸게 받겠어요? 비싸게 받겠어요? 비싸게 받아요. 그럼 소비자들이 여러분들한테 막 지랄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 소비자들한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니, 이종호 저놈이 1월 1일 날 뭐를 많이 올렸다. 지대를 많이 올렸다. 그래서 나는 뭐를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 곡물의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어 찾습니다. 누구는? 지대는 무엇을 상승시키는? 곡물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두 글자로 이걸 비용이라 그래요. 뭐요? 비용. 나도 비용이 많이 들었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대를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 세 글자로 이걸 생산비라 그래요. 이게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입니다. 그리고 강조합니다만 이거 말고 시험에 나오는 건 없습니다. 이것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반대입니다. 가지반대. 1월 1일 날 뭐가 먼저 오르고 지대가 먼저 오르고 가을에 뭐가 올라요? 가격이 올라요. 지가입니다. 지가 이렇게 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을 정리합니다. 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지대가 왜 발생하죠? 소유 자체만으로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그들이 지대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요구하니까 지대가 발생하더라는 얘기입니다. 한계지에서 내놓으라 그래요? 안 내놓으라 그래요? 내놓으라 그래요.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존재합니다. 뭐가 먼저 오르고? 지대가 먼저 오르고. 몇월 며칠날? 그건 암기할 필요 없는데 외웠네. 1월 1일 날. 1월 1일 날 지대가 먼저 오른다니까? 그리고 양력 아닙니다. 음력입니다. 음력 8월 15일.
음력 8월 10월이 뭐야? 추석이잖아. 그때쯤 농작물이 이제 다 수확될 거 아니야. 그러면 농작물 가격이 그때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어졌습니다. 누구는? 지대는 뭐를 상승시킨다? 곡물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겁니다. 지가입니다, 지가. 그럼 지대는 여러분들 잉여입니까? 비용입니까? 비용. 세 글자로는요? 생산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사실은 제가 지금 수업을 한 5분 정도 리카도의 차익지대설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을 5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5분 만에 암기할 시간은 들이지 않았단 말이야. 암기할 시간 들이지 않았는데 암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들 한번 시험에 들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저한테 차액과 절대로만 얘기할 수 있어요. 차액과 절대로만. 갑자기 당황해서 OX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차액과 절대입니다. 마음의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마르크스. 절대입니다. 리카도. 차액입니다. 비육도, 질적 차이, 생산성, 생산력. 차액입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요구, 소유 자체. 절대입니다. 수학 체감의 법칙. 차액입니다. 한계지에서 지대 엄서요. 이것도 차액입니다. 차액 한 번 했으니까 절대 할 거라는 고정관념 버리세요. 차액 두 번 할 수도 있습니다. 한계지에서 지대가 존재하는 유일한 지대설이에요. 절대. 지대는 비용입니다. 절대입니다. 지대는 비용 아니고 잉여, 불로소득입니다. 차액입니다. 가격이 먼저 오르고 지대가 결정이 됩니다. 차액입니다. 가지 차액입니다. 자, 1월 1일 날 지대가 먼저 올라요. 지대가 먼저 오르고 이제 가을에 음력 8월 15일 날 이제 가격이 올라요. 지가 절대입니다. 요것만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요. 리카도의 차익지대설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완벽하게 한번 구분해 주시고 여러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교재 보면서 한 번만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리카도의 차익지대설부터 갈게요.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은 토지 일단 비옥도가 나와야 됩니다. 비옥도. 법칙 하나,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그다음에 한계지,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대를 뭘로 볼 건데, 그러면 지대는 잉여로 봅니다. 잉여. 네 글자로는 불로소득이라고 하는데 잉여란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지대는 잉여. 누가 누구를 결정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가지 기억을 해 두시고 이번에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소유 자체만으로도 지대가 생긴다. 소유 자체. 소유. 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예, 그리고 요구.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하는데 여기다가는 여러분들 U1이라고 좀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유일한 지대설이 바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 됩니다. 이번에는 가지반대 1월 1일 날 이종호 저놈이 뭐를 많이 올리고 지대를 많이 올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가지입니까? 가지반대 지갑입니까? 지가. 그리고 지대는 뭡니까? 그러면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대는 비용. 세 글자로는 생산비로 바라보는 관점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입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요. 나중에는 여러분 제가 약속드릴게요. 지금부터 수업하는 지대론, 도시공간구조론, 입지선정이론 요 파트들은요. 여러분들이 대신에 좀 집중해 주셔야 돼. 집중만 해 주시면요. 나중에 다 마치게 해드릴게요. 약속 드릴게요. 응? 다 마치게 될 테니까 대신에 좀 원래 집중하는 것보다 좀 더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뒤에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이번에는 튀넨의 위치지대설을 공부할 건데 잠깐만요. 튀넨이라는 사람은 위치지대설을 주장합니다. 위치지대설. 근데 이분의 논문 이름이 고립국이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과 전공하시는 분들은 그 사회탐구 그 과목을 수능할 때 뭘 볼 건지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계지리 공부하셨던 분들은요. 그 고립국이라는 게 이게 그 수능심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립국 상당히 유명한 논문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입지론은 농업 입지론입니다. 그래서 튀넨은 지대설로 얘기할 때는 무슨 지대설이요? 위치지대설. 논문 이름은요? 고립국. 그다음에 용도에 따른 분류로 본다면 무슨 입지요? 농업 입지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이거 팁 하나 드릴게요. 문제 풀다가 뭐 집약 농업이 어떠하고 뭐 조방적인 농업이 어떠하고 자꾸 서비스업 아니고 공업 아니고 농업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문제 읽다가 중단하셔도 돼요. 농업 주장하신 분 누구다? 튀넨입니다. 이 사람 이론 농업 입지론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배우시겠습니다만 뭐 집약 농업이 어떠하고 뭐 조방 농업이 어떠하고 자꾸 농업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튀넨은요. 누구의 이론을 확장 발전시킨 사람이냐면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을 확장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우셨던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우리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 지대는 누구는? 지대는 무엇에서? 곡물의 가격에서 뭘 빼서? 비용을 빼고 남은 게 지대다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기까지는 뭐였어요 아까? 리카도의 차익지대설. 이거 모르면 안 돼.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은 가격에서 비용 빼고 남은 게 지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다가 딱 하나 추가합니다. 딱 하나. 똑같습니다. 지대는 무엇에서 무엇 빼는 것까지는. 가격에서 비용 빼는 것까지는 똑같고 여기서 하나 더 수송비를 뺍니다. 이 수송비는요. 접근성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무슨 성이요? 접근성.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수송비지 수송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아니고? 수송 수단 아니고. 수송 수단이 아니라 수송 수단은 고정입니다. 당신은 우마차 고정이고요. 수송비의 차이입니다. 자, 그럼 저랑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한번 제가 각색을 해볼 테니까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논의 편의상 가격은 100 할게요. 비용은 10 할게요. 몇 가지 얼마? 90이지. 근데 수송비가 10인 경우도 있고 극단적으로 수송비가 80인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수송비가 10일 때는 지대는 얼마? 80이 좀 어렵죠? 예.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죠, 지금. 100에서 10 두 번 빼면 얼마냐고. 80입니다. 이 정도는 대답해 줘야지. 80이고. 그 다음에 100에서 80을 빼면 얼마가 되죠? 10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시는 건 무슨 지대설이죠? 위치 지대설입니까? 위치는 딱 두 가지를 봅시다. 이게 도심인지 외곽인지를 봅시다. 어딘지? 도심인지 외곽인지. 자, 도심은요, 뭐가 좋아요? 접근성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접근성. 도심은 접근성이 좋지.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는 곳, 적게 들어가는 곳, 적게 들어가는 곳. 그러니까 지대는 어떻게 발생하고? 많이 발생하고. 맞아요? 외곽으로 나갈수록 접근성이 나빠지는 거야. 그래서 수송비가 많이 드는 거지. 그 지대는 어떻게 되냐면 하락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지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요 세 가지 중에서 뭐로 본다? 수송비. 그래서 수송비의 차이는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해야 되는데 작년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진짜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작년 시험에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해야 되는데 수송 수단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수송 뜨니까 봐줬다. 그리고 장렬히 전사했다. 그러니까 코스트. 수송 비용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지 수송 수단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저 보시고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은 지대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시작. 가격 빼기 비용. 아니지.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은 가격 빼기 비용하고 끝내야지. 깝깝하네. 다시 합니다. 리카도의 차익을 먼저 하자고. 자, 리카도의 차익은 지대는 어떻게 결정된다고? 가격 빼기 비용. 근데 T넨의 위치지대설은 가격 빼기 비용 빼기 그 세 글자를 여러분들이 입으로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야. 수송비. 근데 도심은 접근성이 좋아서 수송비가 적게, 지대는 많이. 외곽으로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지대는 적게. 이때 지대와 수송비 관계를 갖다 우리는 반비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반비례 배운 적 있다 없다? 솔직히 얘기해요. 뭐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반비례 배운 적 있다 없다? 있다. 어디서 배웠냐면 이 반비례를 수요 법칙 할 때 배웠어요. 수요 법칙. 자, 법칙 준비 그러면 P, Q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됩니다. 가격과 수요량 사이 관계를 세 글자로 반비례, 한 글자로 부호로 마이너스, 그래프에 옮기면 우하향.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반비례는요 우하향이에요. 세상의 모든 반비례는 뭐라고요? 우하향. 참고로 공급법칙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되거든요. 가격과 공급량 사이 관계를 비례관계라 그래요. 비례는 한 글자로 정, 부호로 플러스,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우상향이라 그럽니다. 세상의 모든 반비례는 우하향이고요. 세상의 모든 비례는 우상향입니다. 여기서는 뭐라서? 반비례라서. 잠깐 잘 보실래요? 여기가 도심입니다. 여기가 외곽입니다. 여기가 지대입니다. 도심은 지대가 높고 외곽으로서 지대가 떨어지다가 여기가 한계지거든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제로입니다. 자, 한계지는요 원래 지대가 없는 곳이에요. 한계지에서 지대가 존재하는 유일한 지대설은 뭐밖에 없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밖에 없다. 이제는 그림을 보면서 얘기하세요. 도심은 왜 지대가 높나요?
접근성이 좋아서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외곽으로 나갈수록 점점 수송비가 어떻게 되니까 많이 드니까 지대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한계지대 곡선이라고 하거든요. 한계지대 곡선. 한계지대 곡선이라는 표현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것의 모양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양은 어떤 모양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하향한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모양이라고요? 우하향. 왜 우하향하냐면 반비례니까. 지대와 수송비가.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우하향 맞아요, 안 맞아요? 맞고 이것도 우하향 맞죠? 이거는 둘 다 한계지대 곡선이 맞습니다. 근데 튜넨에 따르면 집약적인 놈은 웬만하면 멀리 안 간대. 도심 가까이서 토지 이용을 한대요. 조방적인 농업들은요, 멀리 나가서 농업사를 짓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약 농업은요, 한계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고요. 조방 농업은요, 한계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다. 이렇게. 근데 문제 풀다가 뭐 집약 농업이든 조방 농업이든 농업이 뜨면 제가 무조건 누구의 튜넨의 위치지대설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튜넨의 위치지대설이 왜 수능심에도 나오는지 아세요? 이 튜넨 이분은 우리가 흔히 산업입지의 시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산업입지의 선구자격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론이 훗날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좀 이따 배우시는 버제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버제스라는 사람의 동심원 이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버제스는 누구 이론을 응용한 거예요? 튜넨 이론을 응용한 거고, 참고로 원래 동심원 이론의 원조가 누군지 아세요? 튜넨이에요. 튜넨은 6개 동심원 만들었거든요. 고립국 이론에서.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 줄여서 5개 동심원으로 제시하는 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심원 이론 그러면 버제스가 최초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심원의 최초는 튜넨입니다. 그럼 튜넨 이론은 훗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알론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론소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입찰지대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입찰지대. 그래서 입찰지대도 튜넨한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혹시 해당 내용이 알론소의 입찰지대설에 관련되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좀 이따 배우시고 나면. 근데 지문 5개 중에서 알론소의 입찰지대가 안 떠 있어. 분명히 내용은 알론소의 입찰지대인데. 근데 지문 3번쯤에 보니까 튜넨의 위치지대설이 떠 있으면 걔를 체크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알론소도 누구 이론을? 튜넨 이론을 확장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튜넨은 훗날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수송비. 이 수송비란 단어는요, 시험에 뜰 때 운송비로 떠도 되고 뭐 교통비로 떠도 되겠지. 뭐 어차피 같은 말이니까 수송비, 운송비, 교통비, 학자들에 따라서 같은 말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수송비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운송비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교통비 그러는데, 원래 순서대로라면 알론소의 입찰지대설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저랑 헤이그란 사람의 마찰 비용 이론을 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근데 마찰 비용 이론할 때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글자가 요 4글자거든요. 뭐요? 마찰 비용. 헤이그에 따르면 마찰 비용이 무엇과 무엇의 합으로 구성이 되는지를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식이니까 외우세요.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 따르면 마찰 비용은 지대 플러스 교통비로 구성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뭐라고요? 지대 플러스 교통비. 그럼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마찰 비용을 그냥 100이라고 디폴트 값으로 줘버릴게요. 근데 어느 지역에 가니까 교통비가 만약에 또 좀 걱정되는데 교통비가 20이 들어갔다. 어떤 지역에 가니까 교통비가 80이 들어갔다. 근데 지대를 구해보 많이 어렵지 않죠? 예. 그러면 교통비 얼마 되고요? 지대는 얼마 되고요? 80이 되고요. 맞아요? 어차피 100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는요 20이 나와야 됩니다. 아까 지대와 교통비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그랬죠? 아까 했잖아 한번. 어디서? 튜넨할 때. 그래서 교통비 적게 발생하는 곳에서는 지대가 많이 발생하고요. 교통비가 많이 발생되는 곳에서는 지대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통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분이 우리 부동산학에 총 3분 나오는데 그중에서 2분을 한 거예요. 하나는 누구요? 튜넨. 또 하나는 누구요? 헤이그. 근데 다만 위치 가지고 교통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분은 누구고요? 튜넨이고요. 마찰 비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교통비 중요성을 강조하신 분은 누구다? 헤이그입니다. 근데 간혹 못된 시험에서는요, 헤이그의 마찰 비용을 이론해서 마찰 비용을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내지 않고요. 지대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지대론에서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 넘기면 됩니다. 그러면 지대는 무슨 비용에서? 마찰 비용에서 무엇을?
교통비를 차감해서 구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잠깐만 보자. 근데 혹시 또 이렇게 못할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한번 보시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마찰 비용 얼마? 100, 지대 얼마? 80, 교통비 얼마? 20. 근데 이번에는 저랑 100 구하지 말고 80 구해보자는 얘기예요. 80. 80 어떻게 구해야지? 100에서 20을 빼서 구하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의 마찰 비용 이론에서 뭘 물었을 때는 마찰 비용 물었을 때는 지대에다가 교통비를 뭐 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뭘 물었을 때는 지대를 물었을 때는 마찰 비용에서 교통비를 빼서 구합니다.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공개합니다. 가자. 해외의 마찰 비용 이론에 따르면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의 차이로 산정이 된다. OX. X. 그때는 합으로 산정이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뭐로 산정이 된다? 합으로. 해외의 마찰 비용 이론에 따르면 지대는 마찰 비용과 교통비의 합으로 산정이 된다. X. 그때는 합이 아니라 차이로 산정이 됩니다. 지금은 보고 있으니까 금방 하는데 이게 시간만 조금만 지나면요. 이게 머릿속에 정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야매로 이렇게 기억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외의 마찰 비용 이론에서는 어차피 뭐가 시험에 뜨는데 교통비가 시험에 뜨는데 맞아요? 얘를 뭐 할 때도 있고 더 할 때도 있고 뺄 때도 있는 거잖아. 교통비 더 하느냐 빼느냐가 문제잖아. 그치? 예,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네 글자 묻는 경우가 있고 두 글자 묻는 경우가 있어요. 네 글자 물을 때는 다 하세요. 많으니까. 두 글자 물을 때는 빼세요. 그냥. 숫자가 적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요 느낌 상당히 좋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의 마찰 비용에서 네 글자입니다. 마찰 비용 구할 때는요. 지대에다가 교통비를 모아서 더해서 구하고요. 해외의 마찰 비용 이론에 따르면 지대를 구할 때는요. 마찰 비용에서 교통비를 모아서 빼서 구한다. 어떨 때 더해서 구하고 어떨 때 빼서 구하는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알론소란 사람이 입찰지대설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입찰지대설. 아까 배운 거 복습을 할 건데요. 복습하기 전에 알론소 이분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죠? 튜넨한테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튜넨에 따르면 이런 거 했었잖아. 우리 왜 한계지대 곡선은 우하향한다. 이것도 우하향이다. 이것도 우하향이다. 그래서 제가 논의 편의상 기업을 3개만 얘기를 할게요. 요거 A기업, 요거 B기업, 요거 C기업입니다. 그럼 A, B, C 3개 기업 중에서 누가 가장 집약적입니까? 그러면 A가 가장 집약적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기울기가 가파르니까. A, B, C 중에 누가 가장 조방적입니까? 그러면 C가 가장 조방적입니다. 왜요? 기울기가 완만하니까. 그리고 논의 편의상 구간을 갖다가 제가 3개 구간을 나눠드릴게요. 요 기역 구간, 니은 구간, 디귿 구간이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구간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요. 입지 경쟁을 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한 자리를 두고 여러 사람들이 입지 경쟁을 하는데 내가 토지 소유자라면 누가 제일 이뻐 보이냐면요. 지대 제일 많이 주겠다는 사람이 제일 이뻐 보입니다. 그 사람한테 토지 이용을 허락하는 겁니다.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는요. 입지 경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 입지 경쟁에서 승리하는지를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역 지역에서는 A, B, C 중에 지대를 누가 제일 많이 주겠대? A가 제일 많이 주겠다 그러지? A가 입지합니다. 왜요? 지대 지불 능력이 최대니까. 니은 지역에서는요. 아닙니다. A는 이거밖에 안 주겠대. 이번에는 누가요? B가 지대를 제일 많이 주겠대. 오케이? 디귿 지역에 가니까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누구는요? A는요. 입지 경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나 거기까지 가서 토지 이용할 생각은 없는데 그러는 겁니다. 그럼 누가? C가 지대를 제일 많이 주겠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소개해드렸던 A, B, C 노란색만 보셔야 됩니다. 연결한 곡선을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입찰, 지대, 곡선이라고 불러요. 입찰지대 곡선. 그 입찰지대 곡선의 의미를 제가 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입찰지대 곡선은요. 지대 지불 능력이 최대인 놈한테 토지용이 할당이 된다. 최고인 놈한테. 얼만큼 지불해야 되냐면요. 초과이윤이 아예 제로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실제로 초과이윤이 없다라는 느낌보다는요. 어떤 가격을 써내면 무조건 그 지역을 차지하는지만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떤 가격을 써내면 남는 게 한 개도 없을 때까지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하면 그 지역을 차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초과이윤은 뭐가 되는 수준이요? 그러면 제로가 되는 수준이요. 지대 지불 능력은요? 그러면 최대가 되는 수준이요. 그 윗부분을 연결한 것들을 우리는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합니다. 입찰지대 곡선은 틀리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맞히기보다 틀리기가 더 어려워.
이게 틀린 사람은 나름 한편으로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입찰이란 말은 어디서 쓰는 말이냐면 경매장에 가면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입찰서를 써냅니다. 누구에게 낙찰되냐면요. 최고가 써내는 사람에게 낙찰됩니다. 그러면 이 가격 써내면 무조건 낙찰받을 수 있어. 그 가격을 연결하는 사람을 갖다 우리는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합니다. 경매가 너무 과열되어 가지고요. 너무 낙찰가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남는 거 사람들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딱 그 수준. 그러니까 남는 거 없을 때까지 지대를 많이 내고 나면 어쨌든 입지 경쟁에서 무조건 승리하는 수준의 곡선을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대 지불 능력은요 최대, 초과율은요 제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쌤 그 높은 부분 연결해 보니까 저거 입찰지대 곡선 아닌데 보니까 입찰지대 저거 직선인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직선이에요. 근데 왜 곡선이라고 하지? 기업은 3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업은 몇 개 있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무수히 많은 기업들을 다 그려드릴까요? 안 그려드릴까요? 다 그려드립니다. 다 그려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러면 다 죽었어. 자, 보세요. 무수히 많은 기업들을 제가 다 그려드립니다. 다 그려드리고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을 연결해야 되면 이 부분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여기 입찰지대 곡선이거든요. 입찰지대 곡선. 그래서 입찰지대 곡선의 모양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자, 이거 따라해 볼래요? 좀 말이 어려워서 그래요. 따라해 보셔야 됩니다. 우하향하면서 원점을 향해 볼록. 요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려봐야지 알아. 이게 우하향하는데 그냥 직선으로 우하향하는 게 아니라 곡선이라 그랬는데 요즘 원점을 향해서 좀 볼록하게 당겨요 이렇게. 그래서 우하향하면서 원점을 향해서 볼록합니다. 이제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곡선인데 기울기 한번 볼래? 기울기. 여기 기울기와 여기 기울기. 우리 이것을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라고 하거든요. 뭐야? 기울기. 여기는 기울기 보니까 가팔라요, 완만해요. 기울기 크다 그래요. 여기는 기울기 가팔라요, 완만해요. 기울기 작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요. 가장 도심에 뭐가 있냐면 상업지가 있어요. 그 옆에 주거지가 있고요. 그 옆에 공업지가 있고요. 그 옆에 농업지나 임업지가 있는데 사실은 농업지, 임업지는 잘 안 쳐져요. 그래서 우리는 상주공농 이렇게 되는데 상주공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가장 도심에 뭐 있고 상, 그, 주, 땀, 공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상주공 중에서 위치가 압도적으로 중요한 용도가 있습니다. 뭐죠? 상업지입니다. 상업지는요. 번화가에서 약간만 벗어나도 정말 골목 하나 사이에다 두고 임대료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 경우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도심에서 외곽으로 조금만 멀어져도 가격이 찔끔 떨어진다. 팍 떨어진다. 팍! 이게 팍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멀어져도 가격이 팍 떨어진다. 기울기 가파른 거예요. 근데 주거지나 공업지는 위치가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상업지만큼 중요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기울기가 어떻게 완만하게 떨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건 몰라도 되긴 한데 15회 때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20년 정도 전에 뭐가 나오기도 했냐면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암기해 버리세요. 교통비를 사용량으로 나오는 값입니다. 교통비를 사용량으로. 교통비를 시험에 나올 때는 운송비 그러기도 하거든요. 밑에 이용량 그러기도 합니다. 이거는 한개 교통비, 한개 사용량인데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시험에 잘 안 나올 거니까. 혹시 몰라서 보는 거야.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업종은 도심으로 가고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업종은 외곽으로 간다는 것만 아셔도 좋은데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는 부동산학 개론 꼭 80점 이상 맞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심지어 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 쌤 저는 개론 100점 맞아서 쌤이랑 뭐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귀찮게 말이야. 아무튼 100점 맞고 싶으신 분들은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 구하는 공식도 알아놓으시면 뭐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암기합시다. 자, 따라해보세요. 위에 뭐가 있고요? 교통비, 밑에 사용량, 위에 운송비, 밑에 이용량이라서 교사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뭐요? 교사. 그리고 운이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교사운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도 교사가 나쁜 직업은 아니지만 예전에 교사분들은 좀 이렇게 쌤들 학생들 대우도 좀 받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교권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나 봐요. 그래서 학생들 말 안 들어도 뭐 이렇게 뭐 체벌도 안 되고 뭐 심한 말 해도 좀 안 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교권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요즘 교사분들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교사? 너 우니? 이렇게 영어로 표현해 드릴까요? teacher? Are you crying? 뭐 이렇게 기하시면 됩니다. 교사운이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교통비를 사용량으로, 운송비를 이용량으로 나눈 값이다 라고 기하시면 됩니다. 요즘 교사 별로 교권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운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예요? Teacher, are you crying?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교사운이
기억을 해주시고, 요게 알론소 입찰지대설입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이건 좀 너무 중요한 파트라서 테스트 조금만 빨리 하고 갈게요. 지대를 그 경제지대 있었나요? 준지대 있었고, 차익지대 있었어요? 절대지대 있었고, 농업입지론에서 위치지대 있었고, 입찰지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찰비용 있었잖아요. 그 여러분들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해서 번호 매겨 드릴 테니까 제 수업 잘 들으신 분들은 번호로 얘기해 주세요. 이거 5번이요. 이거 4번이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준비되셨어? 갑니다. 최소한 벌 수 있는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수입이에요. 최소한 벌 수 있는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수입인데 이게 그 토지 이외 인간에서 생기고요. 일시적, 단기적이고요. 마샬이 얘기했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지대는요. 가격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잉여예요. 잉여고. 그래서 가격이 지대 결정하고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토지의 비옥도, 질적 차이, 생산성,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을 합니다. 몇 번? 몇 번이요? 3번입니다. 누가 1번이래요? 3번입니다. 깝깝하다, 깝깝. 자, 이번에는요. 지대 지불 능력이 최대인 놈한테 토지용이 할당이 됩니다. 초과인이 제로가 되는 수준이어야 되고요. 이걸 기업이 여러 개일 때는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하다 보면 우하향하면서 원점을 향해서 볼록하게 되고요. 이 기울기는 도심에 가까울수록 가파르고 외곽을 갈수록 완만한데 기울기 원하는 공식은 교통비를 사용량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운송비를 이용량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교사는 운이? 6번. 뭘 더 기다리면 끝났는데 이제. 6번입니다. 6번. 6번입니다. 예.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수입이에요. 초과하는 수입인데 이게 토지에서 생기고요. 영구적이고요.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초과 수입입니다. 그럼 몇 번? 1번입니다. 이거는 파레토의 경제지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니 소유 자체만으로도 요구만 하면 한 개지에서도 지대가 존재하는 유일한 지대설입니다. 1월 1일 날 지대가 먼저 올라요. 그리고 음력 8월 15일 추석 때 가격이 오릅니다. 지가입니다. 지가. 지대는요. 그래서 가격을 상승시키는 비용으로 봅니다. 생산비로 봅니다. 몇 번? 4번입니다. 4번. 지대는요. 가격에서 비용을 빼고 수송비까지 뺀 거예요. 이때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례고요. 수송비 차이가 지대 차이를 가져온다는 논점입니다. 접근성 그러기도 하고요. 이 이론은 훗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알론소 입찰지대설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론, 농업입지론, 고립국 5번입니다. 이건 티넨의 위치지대설입니다. 티넨의 위치지대설. 네 글자 구할 때는요. 이걸 말해버리면 답이 나와서 그래요. 네 글자 구할 때는요. 교통비를 더해서 구하고요. 두 글자 구할 때는 교통비를 빼서 구하거든요. 이렇게 교통비의 중요성을 강조한 건 몇 번? 7번 헤이그의 마찰비용 이론입니다. 둘 다 교통비를 강조했는데 그냥 단순히 위치 가지고 교통비를 강조했으면 티넨의 위치지대설이고 마찰비용 가지고 지대를 강조한 것은 교통비를 강조한 것은 헤이그의 마찰비용 이론이 됩니다. 교재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넨의 위치지대설은요. 지대를 결정할 때는요. 가격에서 비용을 빼고 수송비를 빼줘야 됩니다. 이걸 접근성으로 봅니다. 접근성. 절대로 뭐가 나와서는 안 되냐면 수송, 비의 차이지 수송, 수단. 수송 수단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수송 수단이 아니라 수송 비의 차이다. 그래서 논문 이름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고립국이라는 논문이었고요. 수송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수송비가 접근성 때문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접근성이 수송비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대와 수송비 관계는요.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프 옮기면 우하향하고요. 한계지에서는 당연히 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약, 농업, 조박농업 자꾸 이런 말 나옵니다. 집약, 농업, 조박농업 농업 입지론이니까 집약 농업은 조금 급경사예요. 연결만 해놓으세요. 급경사고 조박농업은 완경사입니다. 연결만 해놓으세요. 조박농업은 완경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놈한테 토지용이 할당이 된다. 이거는 사실은 입찰지대인데 이 입찰지대도 원래는 누구냐면 알론소인데도 이게 튀넨한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튀넨의 위치지대설에서 알론소의 입찰지대설이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입찰지대가 어디서 떠도 티넨에서 떠도 관계없고요. 이 티넨이라는 것은 티넨의 이론은요. 동심원 이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 알론소 입찰지대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알론소의 입찰지대설입니다. 알론소 입찰지대설. 얘는 공부할 게 뭐 사실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알론소 입찰지대에서는 가장 높은 부분 이렇게 연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3개 있을 때는 직선이었는데 여러 개 있을 때는 곡선인데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요. 우하향하면서 원점을 향해서 볼로 가다. 기울기 크기가 좀 중요합니다. 도심에 가까울수록 기울기가 좀 커요. 가파르고요. 외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좀 이렇게 완만하다라는 생각, 작다, 기울기가 작다라는 생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물었을 때는 최대 금액이고요. 초과이윤을 물었을 때는 제로가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합니다. 모양은 우하향하긴 하는데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우하향 하나의 곡선의 모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지대 지불 능력은 최대여야 됩니다. 또는 지대 지불 용의도 최대여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한 장 넘기시면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나오는데 뭐 그냥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따로 암기하지 마시고 교사, 운이, 교사, 너 진짜 운이 이렇게 teacher, are you crying?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특징들 한번 확인하시고 헤이글한 사람, 이건 한번 나올 때 됐습니다. 34회 때 마지막 나왔었어요. 헤이글한 사람의 마찰 비용 이론이란 말이 뜹니다. 헤이글의 마찰 비용 이론이 뜨는데 공식 2개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분도 무엇을 강조하신 분이냐면 교통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교통비란 말이 계속 등장할 거예요. 교통비. 계속 교통이 나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4글자 뭐를 구할 때는요? 마찰 비용을 구할 때는요. 교통비를 뭐해서 구하고? 더해서 구하고요. 2글자 지대를 구할 때는요. 교통비를 뭐해서 구한다? 빼서 구한다. 그런 관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소개드리고 있는 지대 이론은요. 출제 가능성 100%짜리니까 반드시 부셔버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도시공간 구조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쉬겠습니다.